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 단어 선택의 모호한 부분을 좀 배제하셔라 라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 사례 그리고 주변에서 봤던 사례들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왜 주의를 해야 되냐면 법적 분쟁이 가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분쟁이 먼저 시작이 되죠. 자, 그 이유가 단어 선택을 다의적으로 하거나 중의적 혹은 다양하게 좀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의 단어를 선택하기 때문인데요. 중의적 표현, 다의적 표현, 모호한 표현 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나 문장을 배제해주고 최대한 정확하고 깔끔하게 단어나 문장을 선정하여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특약을 작성할 때 써주시면 나중에 이 부분이 계약할 때 합의가 다 되어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별다른 분쟁의 소지 없이 정리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몇 가지 사례들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차 관련된 이야기가 있겠죠. 자, 주차를 할 때 주차 한 대가 가능하다고 썼어요. 근데 그 집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이렇게 주차가 공용주차장이 잘 되어 있고 넓은 곳이면 상관이 없는데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 같은 곳에 혹은 일렬식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곳에는 주차 한 대가 고정인지 혹은 주차가 변동이 있는 건지 선착순인지 지정인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 요금이 발생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줘야지 그냥 주차 한 대 가능 이런 식으로만 했다가는 입주를 하고 나서 그리고 주차를 할 때도 차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경차 같은 경우는 좀 여기저기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만 차가 크거나 길거나 한 경우에는 이런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거나 주차 문제로 이제 임대인한테 결국엔 나중에 딴지를 걸고 혹은 임대인도 머리가 아프고 이런 식으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에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쓸 때 주차를 자세히 알아봐주고 중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임대인도 주차에 관련된 설명을 명확히 해줘야 되고 임차인도 그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주차입니다. 두 번째 수리 관련된 부분인데요. 수리가 되게 모호하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욕실 수리를 싹 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중개사는 욕실 수리를 다 한다고 했으니까 욕실 올수리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자, 임대인이 설명한 것은 하자나 노후된 부분을 교체해주고 전체적으로 싹 손을 본다 라는 의미겠죠.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천장을 갈고 방수도무로 바꾸고 변기나 오래된 세면대 등을 바꾸는데 타일이나 샤워부스를 설치하고 이런 시공을 전체적으로 들어가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수리를 싹 한다고 하니까 새 집처럼 리모델링이 되는 그런 수리 상태로 인지를 했던 거죠.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리에 관련돼서도 상세하게 어떻게 수리를 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구두상으로 협의로 끝내지 말고 계약서 상의 특약에 수리할 때는 어떤 부분을 수리할 것인지를 몇 자 더 적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모호한 표현이나 단어를 선택하는 것을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중개보수 관련인데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도 워낙 활성화가 되고 대부분 일반 대중분들도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중개보수에 관련된 누가 지불해야 되는지 여부는 대부분 많이 공부를 하시고 많이 알고 계세요. 최초 계약 시에 이제 만기 전에 임차인이 나간다라고 하면 관례상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지불한다라고 이제 작성을 해주면 깔끔한데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작성을 해줘야지 단순하게 계약 기간 중 퇴거 시 수수료 지불하고 나간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적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계약 시점이 묵시적 갱신일 수도 있고 몇 년 살고 나서 계약 갱신 중에 혹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시점에서 다양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는데 그때 중개보수를 내준다 무조건 내준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무조건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인도 그에 타당하게 어떤 상황이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임차인한테 무조건 청구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개보수에 관련된 설명도 자세하게 어떤 조건에서는 어떻게 되고 언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보통은 최초 계약 시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연장 계약이 아니고 최초 계약 시에 나갈 때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지불한다라는 내용으로 적어주면 좀 깔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입주를 하실 때는 대부분 당연하게 인지를 하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동의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계약서의 면적이나 범위에 관한 건데요. 면적이 예를 들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딱 면적이 정해져 있고 공용면적, 전용면적 딱 정해져 있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나 빌라 같은 경우는 베란다 불법 확장도 있고요. 그리고 공용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공용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계약서상 면적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내가 살 집이 몇 평이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작아요? 라고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서 상의 면적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인지를 시켜드린 상태에서 입주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5번째인데요. 옵션의 종류예요.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중개해드린 부분에서도 사례가 있었는데요. 옵션이 다 있다, 옵션이 다 구비가 되어 있다라고 브리핑을 받고 공동중개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손님 쪽, 임차인 손님 쪽의 부동산이었고요. 근데 집을 딱 갔는데 이 옵션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 기존에 임차인이 살고 계셨던 상황이라서 당연히 옵션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고 옵션이 다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 기존 임차인 퇴거를 하고 신규 임차인이 치수를 재러 갈 겸 이렇게 집을 가셨는데 기존 임차인 퇴거하시고 나서 보니까 냉장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옵션이 다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본 구비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냉장고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냉장고가 없는 거죠. 또 브리핑을 받을 때 옵션에 냉장고가 없다는 내용도 없었고, 그리고 세탁기만 하필 또 우리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탁기에 관련된 부분은 있었기 때문에 옵션이 냉장고가 없는 부분을 미처 다른 부분을 너무 체크할 게 많았다 보니까 확인을 못했고, 그 부분으로 임차인분도 그냥 그 부분까지 걸고 넘어지고 싶지 않다라고 그냥 하셔서 임차인께서 냉장고를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시긴 했는데 다른 부분은 거의 완벽했는데 그 2% 부족한 부분, 저도 그 부분까지를 체크를 못했다는 부분이 조금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저도 겸허하게 인정을 하게 됐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옵션의 구비 여부를 최소한 브리핑은 세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계약서상에도 옵션이 풀옵션이라고 하면은 어디까지의 옵션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 옵션의 여부를 좀 상세하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애매한 옵션 있죠. 신발장, 그리고 뭐 레인지가 전자레인지인지 아니면 인덕션 레인지인지 이런 종류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로 구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레인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싶은데 인덕션 레인지였고, 뭐 이런 부분이 미처 한 번에 집을 보면 이걸 다 꼼꼼히 볼 수 없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냥 레인지 이렇게만 해주면 전자레인지인지 가스레인지인지 인덕션 레인지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모호한 단어 선정을 여기서도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퇴실 시 문제인데요. 퇴실 시에 뭐 예를 들면 청소비 문제, 퇴실 청소인지 입주 청소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의 범위를 좀 지정해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반려동물을 키울 때 원상복구 특약을 더 강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려동물로 인해서 문짝이 이렇게 긁힌다, 도배 장판들이 훼손이 간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확인을 하고 공실일 때 사진을 잘 찍어두고 그 부분에 대해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애완동물로 인한 훼손 시, 퇴거 시에도 애완동물로 인한 냄새가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변 냄새라든지 사료 냄새라든지 또 기를 때 가축의 냄새라는 게 사실 있기 때문에 가축으로 인한 냄새가 날 경우에는 퇴실 청소비를 얼마 정도 지불한다라는 식의, 퇴실 청소비가 원래 없던 집이라면 그런 식으로 좀 규정을 해주는 것이 나갈 때까지도 분쟁 없이 나갈 수 있는 깔끔한 계약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모호하게 애완동물로 인한 하자 시 원상복구한다 이런 식으로만 적어주면 좀 되게 애매해요. 모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들으시기에도 애완동물로 인한 하자가 어떤 건데? 어디까지가 하자라고 규정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도배 장판, 문고리, 문짝, 애완동물로 인한 냄새가 날 시,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특정시켜주면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다음 7번째는요. 반려동물의 종류예요. 유독 반려동물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반려동물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말장난이 아니고 누구는 붕어를 정말 좋아하고 누구는 새를 정말 좋아해요. 조류를. 혹은 누구는 도마뱀, 이구아나, 거미 이런 식으로 키우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반려동물이에요.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개, 고양이를 흔히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로 계약할 때 강아지만 특정해서 개는 정말 싫다, 강아지는 안 된다, 혹은 고양이 털 빠져서 싫다, 이렇게 딱 특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임대인이 이 특정된 동물만 싫다라고 하면 특이하게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사실상 임차인도 거짓말하고 입주한 게 아니고 임대인도 본인이 싫어하는 애완동물만 싫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모든 애완동물이 다 싫은 임대인 같은 경우는 애완동물 전체, 반려동물 전체 사육 금지 적어주는 경우가 이 부분은 훨씬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로는요. 가계약금에 관한 분쟁입니다. 가계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금의 일부를 이체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정식적인 법률 용어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가계약금은 실무에서 흔히 쓰는 말인데, 그래서 이 가라는 말 때문에 아직 가잖아요. 정확하게 확정된 게 아니라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기 전이기 때문에 단순히 통화나 구두상의 합의가 아니라 문자로 확실하게 어떤 부분을 다 협의를 했고 협의 내용이 어떻게 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 특약을 쓸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신다면 임대인은 계좌번호를 주시고
임차인은 계좌번호를 받으면 계약금을 이체해 주세요. 그걸로 서로 동의한 것으로 가름한다라는 내용까지, 그리고 계약금을 단순 변심에 의해서는 실제 입금하신 계약금을 기준으로 계약 해제 위약금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계약금을, 예를 들면 계약금이 1,000만 원인데 가계약금을 100만 원만 보냈다고 할게요. 실질적으로 원칙상 임대인이 배액 배상을 해야 될 경우는 이 1,000만 원을 가진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배액 배상이 원칙이고, 임차인도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다 넣고 포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가계약금에 대한 무서움이 이래서 나오는 건데, 실제로 판례를 가면 100% 다 지불해라 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실제로 가계약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도 만약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실제로 지불한 계약금을 가지고 판단한다, 간주한다, 그 금액을 포기한다, 그 금액의 배액으로 포기한다 라는 부분으로 꼭 특정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약들이 있죠. 렌트 프리, 입주일 조율, 그리고 수리사항, 아까 말씀드린 계약 해제에 관한 사유들은 다양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기재해서 동의한다면 임대인께서 계좌번호, 동의한다면 임차인께서 입금,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계약서 쓸 때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가죠. 반이 아니에요. 거의 70-80% 먹고 들어가고 도장 찍으러 오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꼭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모호한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좀 안전하게 상호 합의된 부분이 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은 사실 부동산 거래 관례에 따르고, 그리고 각각의 의무가 있잖아요. 임대인은 이제 하자보수, 노후로 인한, 그리고 대수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하자보수는 임대인이 해주는 게 맞는 거고, 그 의무가 있는 거고요. 임차인은 성관주의 의무라고 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고 하는데, 집을 깨끗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소소한 하자나 소소한 수선은 임차인이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계약서에 간단하게 명시를 해준다면 훨씬 더 복합적으로 특약이 몇 줄이 더 늘어나겠지만 안전하고 깔끔한 계약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면, 다의적이거나 중의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을 지양해서 그 부분을 빼고 최대한 정확하게 단어나 문장을 선정해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드리고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 진짜 좋네요. 감사합니다.